짤막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발표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은 UAM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 어떤 그런 그 전망을 다 내놓고 있고, 근데 아무도 아직 그 시대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들고 나온 거는 좀 더 거대 담론, 전 세계적인 문제를 가지고서는 한번 UAM하고 대비시켜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일단 화두를 던지는 그런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CES 2020년에 현대자동차의 UAM 구상이라 해서 그때 발표했던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버티포트가 있고 위에 이제 그 형태로 결정되지는 않았겠지만은 어떤 그 비행체가 날아다니는 이런 형상을 보여주고 도심 바로 근처 또는 강가에서 뜨고 내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다 그런 것들은 함축해가지고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과연 저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발전을 시켜가지고서는 기술이라는 다른 어떤 서비스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 점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이죠. 지금까지 이제 대부분 아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또 오늘뿐만 아니고 많은 UAM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론이라 그러는 멀티콥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세계 여행할 때 타고 다니는 비행기하고는 전혀 별도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니고 세 개의 축으로 나누어 가지고서는 최근에 보이기 시작한 대중화된 무인 항공기하고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비행기하고 그리고 지금 한참 이제 나오는 자율 자동차의 그런 컨셉들이 모두가 다 버무려져 가지고서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기술들, 항공기에서 나왔던 고신뢰성 여객기라든지 비행기에 대한 그 기술들, 그리고 무인 항공기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지능형이나 고효율에 대한 용망, 그리고 지능형 고효율 자율 자동차,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술적인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에 나가서 지금 퍼져 나가던 그런 속성이 조금씩 다 다르게 돼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UAM이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혁신적으로 결부돼 가지고서는 나타날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좀 예측을 해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예측하는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밑에 있는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거. 그다음에 도심지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이 적어야 되겠다. 저소음.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돼 가지고서는 앞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비행기 한 대 가격이 10억, 7억 이렇게 되는데 자동차는 지금 되게 비싼 것도 1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행기는 1년에 생산 대수가 100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는 1000만 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가격은 지금 7억 하더라도 그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걸 이루기 위한 어떤 제조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혁신을 이루어 가지고 자동차 정도의 가격으로 내려가 줘야지만 이것이 UAM이 이제 현실화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 UAM의 사회적 요구 사항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까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친환경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화석 연료에서 전기 배터리 또 수소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의 원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만들었던 보고서를 참조해 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조종사 없이 날아다니는 완전한 자율 비행,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운전수 없는 자동차보다는 자율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인간 감각을 능가하는 다양한 센서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안전성과 신뢰성이라는 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과연 내가 돈을 내면서 승객으로서 그냥 타고 안심하고 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조심성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주 용감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게 대중화돼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확고한 신뢰성을 사회적으로 갖지 않고서는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는 정도지 이 산업으로 굳건하게 발전해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존의 비행기에서 사용하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리던던시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 이런 것들을 지금의 IT 기술에다 다 녹여 넣어 가지고서는 함께 간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 또 아까 나왔지만 저소음 편의성, 그러면 정보의 연결성, 타고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그 현재 정보 시대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갖춰야지만 이제 UAM이 실제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 곁에 다가와 가지고서는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 원을 바꿔야 되는데 에너지 원이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그 뭡니까 고체 연료 연료에서 이렇게 그 화석 연료에서 이제 다른 어떤 전기나 수소로 바꿔 나가야 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바뀌는 그 선택에서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있느냐 하는 건 사용 목적 그리고 획득 가능하고 사회적인 수용 가능한 에너지원 그리고 활용법이 개발되어 있어 가지고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도입이 시작된다 하는 이런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쭉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이 확보돼야지만 이제 대중화가 된다 하는 이런 또 엄연한 사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지금 에너지의 변화, 에너지원의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네 가지 이런 역사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다 과연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 언제나 되면 이게 만족이 될 것인가 하는 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원의 그 변천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을 걸리고 있다 하는 거. 물론 이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보고서고 그 보고서를 의뢰를 한 데가 정유회사들이기 때문에 정유회사에서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하는 걸 갖다가 아마 이 나타내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져 있는데 우리도 그걸 갖다 너무 비관적으로 볼 수도 없고 또는 너무나 희망적으로 또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역사를 본다면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생각한다면은 에너지 전환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 1750년대 시작된 그 산업혁명에서부터 그때는 이제 나무떼다가 석탄으로 바뀌었죠. 석탄으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1900년대 가면서 이제 석유 에너지로 바뀌었고 지금 이제 다시 또 한 번 바꿨는데 대체로 보면은 1세기 이상, 100년 이상 그 전환의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같은 여러 가지 그 응용 분야라든지 그 사회적인 인정받고 빨려 들어가는 그것이 100년 이상 걸린다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이제 우리는 전기를 모태로 하는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되는 그 시기인데 그것이 또 다시 100년 걸릴지 50년 걸릴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은 걸릴 것이고 또 그것이 어느 순간에 짜가닥 이렇게 스위치처럼 전환되는 게 아니고 많이 겹치면서 서서히 나갈 것이다 하는 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한 동인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자료를 좀 더 배포할 테니까 이걸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방향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지고선 기본 전기를 생산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모든 모빌리티라든지 또는 어떤 난방 또 뭐 이런 데서 전기화를 해가지고서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간다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더라. 지금 전 세계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기술과 노력을 쏟고 있지만은 그 자체가 한계성도 띠고 있더라 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위도가 한 38도 이 정도 돼 있고 이랬을 때 이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세계 1조량하고 등고선 지도를 쭉 보면은 6월달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쪽에 가 있어 가지고서는 1조량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열대지방보다는 굉장히
좀 불리하다 하는 거고 12월 기준으로 되면 더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중위도 지역에서는 이걸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태양 전지의 전지판의 회로율이 한 2배, 3배 막 높아질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허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풍력 발전이라는 게 있죠. 풍력 발전은 지역적, 시간적인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풍력 발전으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주도하고 무안 지역 뭐 그 정도 거기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거의 다 그렇게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비교했을 때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에너지 사용하는 그 소모 시기하고 생산 시기하고 이게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또 맞추느냐. 전기라는 건 어디 담아놓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균형도 또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생산할 때의 문제고 다시 또 설명하자면은 전기 에너지를 이동체에다가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 모델 3 경우에 주행거리가 보통 500km 넘어가면 이제 전기 자동차가 사회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계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지금 한 번 충전하면 500km를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맞춰져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슈퍼차저로 하더라도 30분, 완속 충전기 같으면은 뭐 6시간 30분. 그래서 테슬라 미국 같은 경우 주차장에 세워놓고선 저기 이제 줄 서서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말은 고속도로 달릴 때는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무선 충전 장치를 쫙 설치해가지고 그걸로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또 다른 인프라가 또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항상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는 계속 놓여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 생산재, 소위 이제 리튬 이온 전지라든지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폐배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될 것이냐. 리튬 이온 전지 핵심 연료는 이제 코발트라든지 또는 리튬 자체, 광산에 가면은 이제 옆에 있는 사진처럼 굉장히 열악한 환경 또는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인류한테 놓인 하나의 숙제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의 틀림없는 진실은 뭐냐면은 전기차 충전용 전력 수요가 2050년 이게 모빌리티가 다 전기로 바뀌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차량 대수하고 전기차 비중하고 요 전망치를 쭉 넣고서는 계산해 보면은 이 하루에 필요한 전력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전력량을 다시 환산해 보면 지구 면적의 약 6%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되는데 생산 가능한 그래 해야지만 생산 가능해요. 완전히 이제 그 현재생 에너지를 간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면적의 태양광 발전이 깔려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깔 것이며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수소 생산하는 방법, 수소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불균형 이런 것들을 맞춰놨는데 배터리에다가 저장하는 거 외에도 수소로 만들어가지고 수소를 저장했다가 그걸 연료전지를 가지고서는 전기로 만들면은 가장 간편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수소 생산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대부분 부생수소를 씁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 만들 때에 수소가 남는 수소를 뽑아내 가지고선 그걸 저장해서 우리가 수소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계질수소라는 거는 화석연료죠. 화석연료의 어떤 그 가스에서 뽑아내 가지고서는 그걸 갖다가 좀 질을 바꾸어서 수소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계질수소 뭐 또 이제 수전의 방식 이건 이제 그린 수소라 그러는데 수전의 방식은 과거에는 효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효율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서는 한 85% 정도 효율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생산 가격으로 봤을 때는 부생수소가 지금 제일 싸고 그다음에 이제 수전해로 한 거는 아직도 뭐 킬로그램당 10,000원이나 9,000원 정도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느 방향으로 자꾸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부생수소만 이제 나중에 모자라는 시절에는 수전의 방식도 이제 사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하여튼 수소 생산 방법은 일단은 우리가 확보돼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 방식 뭐 이거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 실제 패널이 쭉 구성되어 있고 그 패널 속에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같이 들어가면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높은 압력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는, 실제 효율이 지금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효율이 여기 나와 있는 85%나 80%, 85% 이런 정도로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칼리형, 인산형, 뭐 이렇게 직접 메탄올형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특징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고온형과 저온형. 효율이 높아질 때에 어떤 거는 좀 고온, 그러니까 100도나 한 뭐 150도 정도로 계속 해야지만 효율이 높은 게 되고, 저온형으로 쓸 수 있는 게 또 몇 가지가 있고 형식이 좀 다른데, 고온형은 이제 대규모 발전소 같은 데 쓰이고, 저온형은 이제 주로 모빌리티에 쓰인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있어요. 보면은 실제로 이제 셀 방막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 이제 뭐 2.5mm니까 뭐 요만 굉장히 작아요. 이거 다 적충해놔도. 그래서 이것이 가볍고 또 전력 생산 면적 대비 전력 생산량이 굉장히 많고 이러기 때문에 비행기에도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이 꼬불꼬불 된 데서 이렇게 서로 저게 일어나는 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면에 촉매가 필요한데, 그 촉매의 원료가 뭐냐면은 백금입니다. 백금이라서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예에 의하면은 그래핀에다가 이제 백금을 증착을 시켜가지고서는 하면은 백금의 사용량을 확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셀의 그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하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료전지 유통하는 하나의 그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연료전지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그 수소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를 생산해가지고 팔고 있죠. 지금 유럽에도 팔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기선을 이제 잡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바탕이 되는 어떤 생태계가 빨리 형성이 돼야지만 그것이 이제 좀 더 매력적인 그런 그 방식으로 따라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생산하고 전기 보관하고 하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동력원이죠. 기존의 엔진을 갖다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전기로 가는 것이 이제 브러시리스 모터인데, 여기는 이제 공작 시간에 만들어봤던 브러시 못하고 커뮤테이터가 있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극성이 바뀌도록 돼 있고, 요거는 이제 그 극성 바꾸는 거를 전자직으로 바꿔가지고서는 모터를 사이다 놓고 이렇게 통했다가 이렇게 통했다가 하는 식으로 그 모터를 조정하는, 그것이 브러시리스 모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단상으로 안 하고 삼상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좀 더 진동 없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뺑글뺑글 돈 모양을 간단하게 그리면은 이제 UWV는 그 극성을 얘기해가지고 삼상이 같이 들어가도록 하는데, 그 삼상을 이제 직류에서부터 삼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이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가지고서는 이게 MCU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가 구성되고 여기 MCU가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다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드론이나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모터에서는 이런 식의 전자변속기가 들어가면서 고효율, 지금 고효율이라고 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냐면은 측정해 보면은 높은 경우, 그러니까 전력이 좀 적게 들어갈 때는 94%, 전력을 많이 들어갈 때는 84%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좀 더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 쪽으로 개선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가는 고정 자석, 그러니까 연구자석이 대부분 히토류 또는 이제 희귀금속 첨가물을 가지고서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철로 만든 그런 자석보다는 약 5배 정도
이 자력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작고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센 토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제 고자성체에서는 너무 가볍게 만들면 고자성체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느 정도의 질량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회전 속도라든지 이런 때 따라서 히스테리 손실이라든지 또는 이제 회전하게 되면 그 이제 소용돌이 맥류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따르는 전류 때문에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부하 전류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또 이노베이션을 만들 것이냐. 근데 사실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이건 벌써 90% 이상의 어떤 효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봤자 거기서 약간밖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가볍게 만들므로써 단위 무게당 출력이 훨씬 큰 모터가 나오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는 많아요. 특히 이제 자동차보다는 비행기에 사용할 때는 그게 돼야지만 좀 효율적인 비행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보통은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그렇게 가볍게 못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력 밀도의 감소 요인이나 절연제 소실 열로 발산하게 되면 온도가 상승하는데 그 온도 상승하는 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면은 훨씬 더 가벼우면서도 좋은 모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트 엔진 속에 들어가는 블레이드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재질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 블레이드 속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서는 냉각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므로 해서 온도를 훨씬 더 올리더라도 재질 문제에서는 극복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가볍고 효율이 좋은 그런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방식도 좀 더 커지면, 모터가 커진다면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하게 했더니 막 목이 마르네. 조종사가 없는 완전 자율 비행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면 조종사는 운항의 최종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조종사의 감각이라든지 경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AI가 대체한다 그러더라도 인간의 그 능력하고 아직은 AI하고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거. 그렇다면 당분간은 인간 감각을 대신할 센서가 융합이 돼 가지고서는 적어도 일반, 그러니까 에머전시나 어떤 사고시가 아닌 경우에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와 또는 그보다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센서 융합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센서나 운항정보 등에서 경험을 계속 축적하는 딥러닝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김상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써놓은 것이 이제 다양한 생각의 인간과하고 단순한 기계의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강조했듯이 안전과 신뢰성은 이건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회성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대중이 받아들여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안전과 신뢰성은 UAM을 갔을 때는 특별히 신뢰성 확보를 어디까지 해야지만 이게 안전하다 하는 걸 기준을 빨리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이런 기술을 확보하는 길은 지금 보통 여객기가 갖고 있는 게 고장률이 한 1억 분의 1 정도,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야지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UAM으로서의 그 안전과 운항 자료가 계속 축적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다시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이 자꾸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한동안 계속돼야 된다. 한동안 그러면은 유인 항공기의 역사로 본다면은 적어도 10년, 20년 이상 그게 축적이 돼야지만 사회적인 신뢰성이 생겨나고, 내가 돈 내고 타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UAM 활성화에서 대한 접근 방법으로 본다면은 우선 무인 항공기를 가지고 기술 혁신을 이루면서 군 물류나 군수물자 수송에다가 사용을 하면서 이거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무인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비상용 의료 무인 항공기라든지 산불 진화 무인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사회성을 가지고서는 나갈 수 있을 정도, 그러나 인간이 탈 정도가 못 미치더라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운영 실적으로 신뢰성하고 경제성이 축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류라든지 산불 진화용으로 한 번에 1000대, 2000대씩 만들어 가지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경제성은 굉장히 빨리 확보할 수 있고 또 신뢰성도 급격하게 그 어떤 운항 경험이 가지고서는 맞춰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선순환 구조로 접어들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갈 때는 아직까지 에너지원의 탈피가 완전하지 않다면은 아까 소개된 것 같이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하고 이제 엔진하고 섞어서 쓴다든지 이런 식의 과정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다음 단계에서는 에너지와 동력 혁신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와 경쟁이 일어나면서 또 협력과 또 서로의 경쟁으로서 이제 혁신을 이루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주로 동력원이나 동력 장치에 기술이 집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하고 전기 모터라든지 이거는 이제 자동차에도 같이 쓰일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그 발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 원리 혁신, 아까도 멀티콥터는 뭐 18개 뭐 프로펠러를 달았다 뭐 어쩌다고 얘기가 나오지만은 과거에는 사실상 비행기 유인 항공기 같은 거 개발하는 게 세 가지: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이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양도 날아다니고 그 목표는 다 달성을 했어요. 어반,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다니는 거에서는 그렇게 꼭 세 가지, 뭐 더 빨리, 더 높이, 뭐 더 멀리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춰서 느리더라도 괜찮고 소음이 적고 더 안전하고 더 에너지 효율이 높다면은 거기 맞춰서 설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꼭 무슨 뭐 부산까지 가야 된다. 부산은 지금 기존 여객기로 다녀도 되고 KTX 타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빠지는 것들, 거기에 니치한 그런 그 모빌리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목적적인 그런 비행기를 설계를 해가지고서는 집어넣음으로써 이것이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행 원리도 고정익이나 회전익 또는 그와 결합된 형태, 그 다음에 뭐 덕트형으로 간다든지 또 압축 공기로 수직 뜬다든지 뭐 로켓 등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그걸 갖다가 컨비네이션 해가지고서는 나올 수 있는 플랫폼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운영 거리라든지 또는 무게라든지 또는 속도라든지 이런 요구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책은 연구개발 제도에서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혁신적인 생각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지 좋겠다 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는 비행 실체가 없는 UAM을 위해서 다양한 그 아이디어가 나가고 그 아이디어의 실증이 이루어지고 실증이라는 거는 요거는 시속 얼마짜리에 한 100km만 운영하는 그런 데서 제일 좋다. 대신에 효율이 제일 좋다는 이런 이제 그 나름대로의 지표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걸로 경쟁하는 그런 그 사회 분위기 이것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력원이나 연료도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또 바뀌어 나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전적 비행 실증을 위한 제도가 정비돼 가지고서는 그런 걸 만들었을 때는 자 여기 다 모아놓고서는 서로 경쟁하면서 비행 시험 해가지고 그 결과를 비교를 하자. 그래서 그 중에서 잘된 걸 선택하고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은 같이 융합해가지고서는 서로 결합함으로써 좀 더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정말로 지금 뭐 아까 순서가 우리나라가 늦고 어쩌고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빨리 혁신하고 누가 더 빨리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그래도 30분 정도 넘었는데 요약하자면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 시대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모든 이거는 UAM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 또는 우리 생활 자체의 변화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소 생산이나 전력 생산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UAM의 형상과 또 기술, 구체적인 기술 또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성과 같이 합쳐가지고서는 한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걸로 저는 설명을 마치고요.